안녕하세요. 두 번째 설명입니다. 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이 되면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집집마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오늘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 정시 중심의 입시에서의 확실한 대비 방안. 자, 종래의 학종 수시에서 이제 갈아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좋은 것인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중등수학입니다.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개념 선행과 심화의 해결, 자, 에너지 배움과 목표를 어느 정도로 정해서 해야 할 것인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고등수학에 관해서입니다. 고등수학, 자, 종국에 가서 잘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양이나 깊이, 속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고요. 유튜브 수준 영재수학학원 채널 시작하면서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중심의 입시에서의 그 대비책, 앞으로의 입시를 알아보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사고, 일반고, 외고 기준으로 대학 합격한 학생들 기준으로는 80% 정도가 정시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비율은 굉장히 높고요. 수시는 2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시 비율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능 중심의 공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수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수시로 대학을 가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 입시 경쟁력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갈 길이 멀군요. 그리고 미수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수능, 이건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수능입니다. 현타를 만들어줄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되겠죠. 뭔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 수학 심화 사고력 인증시험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수학의 완성도와 타고난 재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실제 수능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지금 공부한 상황으로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시험 보는 애들보다 문제 내는 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시험은 그렇습니다. 수능과 똑같이 30문제 100점 100분입니다. 2점짜리 3개, 3점짜리 14개, 4점짜리 13개입니다. 2점짜리는 기초 개념 문제가 되겠고요. 3점짜리는 주로 준심화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많이 틀리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보통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 합해서 한 개 틀리거나 다 맞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4점짜리 13문제에서 생기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첫 시행이 될 우리 미수능 문제, 중1 학생들이 풀 문제로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앞에 2점짜리와 3점짜리 그리고 뒤쪽에 4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단편적인 단순한 개념 문제, 계산 문제 이런 거 없다고 중1 학생이 얘기하고 있네요. 정확한 이해 없이는 무엇을 묻는지 파악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푸냐면 여기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63분의 10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자, 유리수죠. 분명히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무한소수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순환소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수를 10분의 63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나눠서 소수로 0.15873 0이 계속
6개 단위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하분수를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아니면 5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환소수가 되는데 순환마디가 6개짜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변을 봤더니 10분의 x1, 10의 제곱분의 x2, 10의 세제곱분의 x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럼 이게 x1부터 xn까지는 문제에서 음이 아닌 한 자리의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즉 0 또는 자연수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단 한 자리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소수의 형태로 나타내 본다면 10분의 x1은 0.x1이 될 테고요. 100분의 x2는 0.0x2가 되니까 그 뒤에 이어서 x2, x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됐네요. x4, x5, x6인데 이게 순환소수다 보니까 이렇게 6개 단위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1부터 x6까지가 어떤 숫자가 쓰이는지 우리 다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래봤자 뭐 30개까지 다 더해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정확한 개념의 이해 없이는 무엇을 묻는지 파악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개념 문제인가요? 계산 문제인가요? 절대 아니죠. 3점짜리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풀만은 하지만 뭘 물어보는지 개념은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21번. 일반적으로 21번 정도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자, 원뿔 모양의 산이 있는데 바닥에 A 지점을 출발해 가지고 산을 한 바퀴 돌아서 B 지점으로 가는 관광열차의 궤도가 있는데 최단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지만 나중엔 내리막길이 된다.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여기 B까지 갈 것 같은데 나중에 내리막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도형에 관해서 분석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은 이 문제의 의미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왜 오르막과 내리막이 다 생기는지 그거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단 거리로 가려면 꺾이지 않고 곡선이 아닌 직선의 형태, 고등선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 분명히 전궤도를 그려서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전궤도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출발 지점 A가 되겠고요. 여기가 뭐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느냐? A에서 B까지 고등선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쭉 뻗은 선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여기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자, 여기 꼭지점, 여기 A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점이 생기는데요. 이 지점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중에 누구와 가장 가깝죠? 정점과 가장 가깝습니다. 어떻다고요? 정점과 가장 근접한 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가장 높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오르막이다가 그 다음에는 내리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직각이 등장하니까 이 직각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미수능 문제에 대해서 살짝 맛만 봤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수록 고등학교에서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에서의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논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미수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성적표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점수 유형별로 자, 몇 개를 맞았는지 득점은 얼마인지 당연한 거고 응시자 평균과 최고점 이걸 통해서 그 성취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점과 뭐 본인의 그 포지션의 그 최고점이나 응시자 평균과의 관계에서 이 학생이 수능을 봤을 때 예상되는 점수와 등급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학년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의 평가와 대치 원장님의 분석 이런 것도 코멘트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블로그에 댓글로 이제 신청을 3월 2일부터 받을 것이고요. 응시료는 인당 10,000원이지만 재원생은 받지 않겠습니다.
3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시험이 공지되면 그때 보면 됩니다. 70점 이상을 일반적으로 통과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2학기 때는 이제 다음 레벨의 시험, 그러니까 다음 학년의 시험을 볼 기회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학금도 주어지고요, 상품도 주어집니다. 잘 본 학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준들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0점 이상 맞으면 웬만하면 지금 이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1등급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대책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심화와 사고력을 병행하느냐, 그런 거 나중에 해도 중등 내신은 뭐 쉽게 나올 텐데 이 말에 우리 책임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수학 공부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개념 학습 잘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정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재가 아닌 이상은.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준심화 공부를 해야죠. 학교 시험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실전형 심화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학교 내신이라면 완전 킬러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는 거, 고등과정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논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사고력 문제인데요. 자, 이게 이제 좀 학생들한테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4, 5번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강사들도 많이 기피합니다. 사실 선생이 강의 준비 덜하고 상담 전화만 잘하는 학원도 있는데요. 뭐 학생의 학습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엄마들은 이게 피드백이 좋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대한 진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사고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수능 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도 4점짜리 13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6문제 24점 정도의 배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준킬러와 킬러 모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과 관련 학생들이 이 사고력을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거나 아예 안 해도 된다라고 전제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문과가일 경우에 수학 심화 나중에 뭐 해도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 석 달 전에 봤던 수능에서 수학 100점 및 1등급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문이과 비율이 이과가 9할이 넘었습니다. 이과가 92%입니다. 그럼 문과는 8%예요. 결국 대원외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도 2등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상경계 정시 합격자 반가까이가 이과가 됐습니다. 반에 가깝습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겠죠. 자, 정리해보자면 실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한 연습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 두 번째, 수학 공부와는 별개로 수학 시험 준비의 자세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거죠. 수학 공부와 수학 시험 준비는 다릅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특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화 사고력 문제에 관해서 오답 정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푸는 학생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개념은 활용하지 못하면서 나름의 방식이나 노가다 이런 걸로 답을 낸다고 해서 기뻐할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번째, 답이 나오는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최적의 답안 작성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의 축을 차지하는 중요 문제 뭐 이런 거였을 때 더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죠. 옆에 되게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분 정리의 달인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네, 중고등 내신의 핵은 기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형이죠. 자, 지금 우리 그 선생님들 중등 내신 문제 연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기출문제를 먼저 중학교 거 2개를 한번 실어놨습니다. 시문중 단대부중 문제인데요. 물론 여중 다니는데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심화교재에서도 뭐 A급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 생뚱맞은 소리가 하나 나옵니다.
자, 먼저 정삼각형 ABC라고 했고요. 큰 게 정삼각형이래요. 자, 그 다음에 PA제곱 이퀄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돼. 와, 황당합니다. 여기 PA제곱하고 PB제곱하고 CP제곱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걸 보고 야, 이거 내신 아니야. 학교 미쳤나봐. 이거 경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정리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각 ABP하고 그 다음에 뭐 CBQ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점이 찍혀 있네요. 근데 BP하고 BQ가 길이가 같도록 잡았을 때, 자, 물어보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BQP라고 했습니다. BQP면은 여기네요. 요 각의 크기하고 CPQ 여기 요 둘의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뭐 더하라고 했는데 합이 뭐 어떻게 일정하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각 구해주면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삼각형이라는 단서가 나왔는데요. 정삼각형 심심해서 나온 건 아니란 얘기죠. 내각이 다 6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60도라고 했을 때 여기 점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 부분은 60-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60- 동그라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길이가 세 개가 모두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중1 거 풀어본 학생이 있다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합동인 삼각형이 보이긴 합니다. 여기 AB, BP,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같죠? 그렇죠. BC하고 BQ 이렇게 길이가 같으면서 각각 점점으로 각의 크기가 같네요. 그럼 분명히 합동인 삼각형이 보인 것입니다. 자, 얘네 둘이 합동이 됐습니다. 그럼 그에 의한 결론으로 AP하고 CQ가 어때요? 같은 길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응변이 되면서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여기 60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정삼각형이라서 60마 점하고 더해주면 60도가 되죠. 그럼 여기 BQP가 어떻게 돼요? 삼각형 BQP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두 변이 길이가 같은데 그 사이에 끼인 각이 60도가 되니까 이건 정삼각형이 됐습니다. 자, 그것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라고 한번 표시를 같이 해볼게요. 세 개가 모두 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소간의 내각도 60도가 되면서 하나 BQP 각의 크기 여기가 60도라고 해결이 벌써 됐네요. 자,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성립한다고 했던 조건이 있는데요. 요거 PA의 제곱, BP의 제곱이 있는데 BP의 제곱을 우리는 대체할 게 생겼습니다. 뭐요? 그렇죠. PQ의 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그대로 CP의 제곱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기 PQ의 제곱하고 PC의 제곱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PA의 제곱이랑 얘랑 같은 거니까 CQ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거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된다. 이거 무슨 정리였죠? 사실은 이 문제의 논점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90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합해서 150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길게 풀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뭘 원하는지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해서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경시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내신 심화라고는 볼 수 있겠죠. 객관식이었습니다. 이거 틀리면 치명타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심화는 물론이고 사고력 문제 충분히 연습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한 객관식이었는데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봐둬야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도형지식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안 되고요. 이거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점 A가 X축 위의 점 마이너스 루트 15,0인데요. 여기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이 3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원에 이르는 거리가 3인 점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LM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LM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자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3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3이에요. 자, 원밖의 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걷는데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현이 만들어졌는데 이 현까지의 거리도 어떻게 돼요? 똑같게 됩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원의 성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가끔 이거 단대 보고 안 갈 거니까 뭐 나 여잔데 막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옆에 선생님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그림을 똑바로 그려라. 이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림을 의미에 맞게 문제의 단서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는데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 기울기의 곱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 L과 M의 기울기를 구해줘야 하는데 기울기를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면 직선은 y는 m 괄호 x 플러스 루트 15라고 쓸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해주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루트 15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0,3에서 이 거리가 서로 같은데 그럼 그 거리가 얼마가 될 거냐? 그거 자 원에서 이 접선과 이 할선이 만들어내는 비례관계 즉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냈어야 하는데 여기 루트 15의 제곱이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트 15의 제곱은 3 곱하기 L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L의 길이 2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그래서 이거 반토막식.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으면 현은 수직이 등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길이가 1이 되겠고요. 원의 반지름, 원의 방정식 분석해보니까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길이가 3이니까 결국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루트 2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0,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식을 써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쓰고 0,3이니까 0,3 대입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m 루트 15 이게 2루트 2다. 양변 제곱하고 정리해줘 봤더니 7m 제곱 마이너스 6루트 15m 플러스 1 이퀄 0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었습니다. 기울기의 곱은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했을 때 7분의 1이 나온 거죠. 각각의 기울기 구하라고 안 했습니다. 엉뚱한 3000%로 빠졌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의 합 8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궁금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3문제 접근을 해봤는데, 두 문제 풀었죠? 두 문제 풀었는데, 문제를 읽고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걸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하가 어렵고 포기해야 하느냐. 그냥 기하 적고 딴 거 하면 된다. 뭐 수능에서 확통 선택도 가능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눈대중으로 보이는 수치가 각도가 또 이게 이제 대부분 맞더라 이런 생각으로 찍어서 답 나왔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하를 잘할 수 있는 포인트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개념 완벽해야 한다는 얘기죠. 풀이의 기본 개념에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답이 내지는 뭘 원하는지 바로 안 보일 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그 그림에 반영을 하다 보면 지금 두 문제 풀면서도 뭘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질문 원하는 것과 문제의 조건들 사이를 잘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개념이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개념이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셋째라고 또 나왔네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한 문제의 풀이를 다른 문제에 적용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 문제를 같은 단원이라 하더라도 풀이법이 뭐 한 두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루두루 잘 적용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과 그걸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니까 이런 거는 잘 체크해서 별표를 해서 좀 외우듯 정리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심화 문제를 풀고 나면 심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뭐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포함한 사고력 학습 문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걸 하면서 사고력 문제 풀면서 고등 선행하면 실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등 과정에서의 도형, 기하는 작도, 자취, 그 다음에 입체에 관한 거, 뭐 적분이라 있든지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겠죠. 입체는. 자, 이런 어려운 논점에 대해서 정확한 접근을 하려면 중등 사고력, 특히 도형에서의 사고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증명이 굉장히 자기는 수학 증명이 되게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2 플러스 루트 3이 해가 되면 2마 루트 3도 해가 되는 거를 보여라. 이랬어.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자, 개념 선행과 심화를 모두 해결할 중등수학의 정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석 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안정적 상위권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넓고 깊이 있고 꼼꼼하게 개념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개념이라는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텍스트를 독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수학 감각과 독해력 모두가 좋아야죠. 국어 수학을 다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수업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모두 이게 다 해결되지 않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으로 이걸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듣고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했으면 머리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넣어놨다고 해서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먹기 마련이죠. 잊어먹으면 복구가 가능하게끔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준심화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물론 수학에 관해서 이제 영재급의 학생들은 이 준심화의 양을 좀 줄여도 됩니다. 유형학습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세 번째, 심화학습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틀리니까 하기 싫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옆에 어떤 학생이 아주 안정감을 많이 뿜뿜 하고 있죠. 예, 그냥 참고로 받으세요. 자, 네 번째, 사고력 학습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 상위권이 됩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에서 변별력이 발휘가 됩니다. 중등 개념을 3학년까지 끝낸 다음에 자기 학년 맞춰서 심화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좀 있어요. 왜냐면 나 선행이 좀 늦었으니까 빨리 진도 나간 다음에 내 학년 되면서 이제 자기 학년 맞춰 심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개념만 얇게 공부해가지고는 정작 그 해당 학기 갔을 때 학교 시험 문제 제대로 풀기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거니와 어떤 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증명을 포함한 원리 이해조차 뭐 이제 내신 직전에 해야 하니까 일단 뭐 시간적으로 상위권 나오기는 힘들고 근근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증명 잘하는 학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명확하게
예, 잘 기억이 나네요. 고등수학 진짜 누구나 다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양 당연히 많이 해야겠죠. 조금 해가지고 잘할 수 없죠. 질적인 거 개념만 해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개념도 하고 유형학습도 하고 심화도 하고 그리고 또 반복까지 해줘야 합니다. 속도요 빨리 나가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알 만큼 압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뿔이라고 할 수 있는 중등 심화가 잘 돼 있어야 줄기 고등 개념이 자라납니다. 고등 개념까지입니다. 중등 심화가 잘 돼 있는 게 고등 개념하고 아주 찰떡궁합이 됩니다. 물론 문제를 보는 눈 이런 쪽으로도 작용을 하지만요. 자, 그래서 고등수학의 줄기만 이제 또 반복 없이 이제 공부하게 된다면 앞에 내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개념만 고등 개념만 쭉쭉쭉 상, 고등상, 고등하, 수학1, 수학2 이렇게 가게 되면 수학2 할 때쯤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고1 과정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큰 문제를 낳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개념 교재만 반복하면은 또 문제가 고등 심화 안 됩니다. 고득점 안 돼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와 기억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개념 문제만 반복하는 걸 이제 후회한다고 그랬죠. 개념 문제라고 하면 이제 그 기본 정석에는 개념 원리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력 정석도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실력 정석도 어디까지나 정석 개념서예요. 다만 조금 어려운 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개념 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유형 교재 쌤 같은 거 좋습니다. 고등과정은 요거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준심화 교재 일품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꼼꼼하게 해놔야 돼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됐지만 블랙라벨 같은 고등 심화 교재 반복해서 풀어주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뭐 일품보다도 수원수투 미적분은 자이스토리를 블랙라벨 이후에 보는 교재로 삼아도 되고 블랙라벨 이전에 봐도 됩니다. 자이스토리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다만 고1 과정은 자이스토리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로 고등수학의 완성도를 높이는 해법. 자, 동그라미 1, 2, 3인데요. 수업으로 개념을 이해하면서 선생님의 필기를 꼭 책에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책에 써야 체계가 잡혀요. 제가 찍어놓은 유튜브 강의 있습니다. 어떻게 필기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틀린 문제와 중요한 문제는 오답노트에 최소 한 번, 그리고 머리에 박힐 때까지 여러 번 써야 돼요. 이해, 정리, 암기, 요거는 공부의 3요소입니다. 세 번째, 수학의 완성은 결국 아주 성실한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없이 수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예, 오답노트 잘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에 왜 오답이 생기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과거의 학습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두 번째, 그냥 문제가 어려워서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교재, 우리 수준 영재 수학 학원 교재 어렵습니다. 고등과정 한 학생들 말이 그래요. 중등심화 오답이 훨씬 더 많고 더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뭐 중학교 과정을 대강한 건 아니지만 학원 교재가 어렵대요. 당연하죠. 왜냐면 25권의 준심화, 심화, 사고력, 뭐 경시용 교재 이런 거에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엑기스 문제를 뽑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답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답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그냥 많이 틀렸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수업만 듣고 넘길 게 아니라 복습을 하는 과정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를 좀 간단히 얘기해 드린다면 우공비로 처음에 개념 나가고 그 다음에 유형 교재 학습하고 그 다음에 경화 교재가 준심화 교재였죠. 그 다음에 효진 교재가 심화 교재인데 이 효진 교재는 블랙라벨하고 A급 싹 다 모아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준 교재는 그 블랙이나 A급에서도 아주 단원마다 어려운 한 2문제씩과 그 다음에 경시형 문제, 고등 심화 논점 이런 것들 또 영재학교 대비용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람이 아주 되게 무섭네요. 인간개조, 정신집중, 필기 꼼꼼, 오답 철저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잘 기억해둬야겠죠. 공부하기 싫은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해주지 하네요. 무섭게 생긴 사람 나왔습니다. 자, 오답노트 활용의 정석 실천이 문제? 예, 그렇습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답노트 작성이 수학시험 준비에서는 그 중심이 됩니다. 한 번 작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에 남을 때까지 계속 써야 합니다. 예쁘게 쓰는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과시용 안 됩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쓰면서 이에 정리되는 내용을 책에 옮겨 적으면서 단권화 시키는 작업 필요합니다. 이게 뭐 그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은 이 단권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이 책에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적고 정리해주면은 시험 기간에 같은 시간 안에 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대비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풀이 과정의 급소와 핵심 기본사항에 대한 정리 필수가 됩니다. 문제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하고 풀이 과정에 대한 연결 꼭 해주는 연습해야겠고요. 네 번째, 교재별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면 복습 때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복사해서 붙일 것이냐 항상 고민이죠. 특히 초등학생들. 사실은 문제의 논점을 잡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요약해서 쓰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도형 문제도 그렇듯이 문제의 단서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하다 보면 문제집의 그레이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오답률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내심 필요합니다. 자, 인내심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꾸준히 연습해줘야 합니다. 훈련이 잘 될수록 시험에는 강해집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기 싫은 공부 중단 없이 지속하면 노력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루이도 수학 공부하겠다고 학원 가고 그러나 봐요. 어이 루이 안녕. 루이 안녕. 루이 아유 하품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아직 무서워. 교실에 앉아있는 루이 굉장히 귀엽죠? 자, 이제 우리 대치 수준의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초등수학 같은 경우에 개념, 준심화, 심화, 사고력 이렇게 4개를 석 달 단위로 완성을 해 나갑니다. 주 2회 수업하게 되겠고요. 자, 일주일 단위로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도 있고요. 자, 프로그램 예시라고 해서 9레벨 같은 경우에 6학년 1학기 디기형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최상위 S와 최상위 하면서 준심화, 심화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1031 영재사고력 교재 병행하겠습니다. 요게 석 달 동안 끝나게 되면 다음 과정 6학년 1학기 개념 했으니까 2학기 개념 나가는데 이제 5학년 2학기 심화 다 마쳤으니까 6학년 1학기 개념까지만 했죠. 그래서 6학년 1학기 준심화, 심화 이어서 하고 1031은 그 다음 과정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촘촘해요. 개념, 유형, 준심화, 심화, 사고력을 이거를 다 묶어서 3개월에 끝냅니다. 학기별로 25권의 제법 어려운 교재들에서 문제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뽑아서 구성한 학원 교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왔는데 4레벨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 개념을 한단 말이에요. 우공비하고 지혜라는 유형 교재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는 이미 이건 개념은 한 거니까 준심화와 심화를 하게 됩니다. 경화가 준심화, 효진이 심화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는 사고력 교재, 제법 많이 어려운 거죠. 수준 교재, 학원에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절대 널널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죠. 또 이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 과정을 또 밟아가는 거죠. A급하고 블랙라벨 문제는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집에 A급을 사놓지 않고 블랙라벨도 사놓지 않았어요. 물론 제 책꽂이에는 다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대체하는 게 우리 효진 교재입니다. 이것만 꼼꼼하게 잘 풀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 교재에서 학생들이 틀린 문제, 수업 중에 틀렸다고 하는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합니다. 이게 학원의 원칙입니다.
교재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뭐 시간이 모자라니까 골라서 몇 개만 풀이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진짜 헛소문도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교재에 관해서도 좀 엉뚱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옆에 가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표지가 이렇게 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대요. 이거 우리 학원 교재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표지만 출력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진짜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선명의 유광에다가 거기에 또 이 표지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엠보싱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위조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고등수학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적당히 꽤 잘하는 학생들까지는 이 C라고 나와 있는 사고력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개념, 유형, 심화 이렇게를 4개월 단위로 완성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고등수학 하 개념 기본 정석 나갈 때 고등수학 상은 정석은 봤으니까 센으로 유형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아직 요거 고1 과정 할 때는 중3이 완벽하지 않아서 중3 과정 사고력 수학 병행합니다.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수학 1 정석 개념으로 나가죠. 고등 하는 센 수학으로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고등상은 이제 세 번째 책인 일품을 학습하게 됩니다. 사실 책 3권 본다고 해서 완벽한 실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사실 고등과정 때는 월말고사를 계속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시스템인데 정석 나갈 때 센 AB 단계도 병행합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블랙라벨이나 자이스토리까지 다 소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해야지 따라가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사실 내신 대비로 이 커리큘럼 하는데요. 이걸 뭐 초등학교 6학년에 중1 요 정도가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뭐 사진에 사람 셋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학생이 석 달 전에 봤던 수능에서 수학 100점 맞아서 의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정석 책이 나와 있고 그 주변에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 캡처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고등정석 이제 고등수학 상 뭐 이제 정석 개념 강의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필기와 정리하는 것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놓으면 수업 안내가 바로바로 되니까 좋습니다. 현재는 고등수학상 그 개념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교재별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로 올릴 예정입니다. 뭐 사실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많이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잘 가르쳤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앞으로 뭐 수십 년 동안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개념 잡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장점은 그동안은 최상위권 반이 아니면 제가 수업하는 반은 들어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 과정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개념 수업부터 차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필기와 정리하는 방법까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보이죠. 어느 여학생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예습 숙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또 본 수업에서 듣고 하다 보니까 반복을 하면서 완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재원생은 우리 학원 들어오려고 하는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학 공부 방향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재미있는 썸네일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수업 일정은 지금 뭐 정석 시리즈 고등상, 고등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순서대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단위로 올릴 거고요. 이거 다 올리고 나면은 올 여름쯤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학원 중등 심화사고력 교재, 이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내 거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애들이 오답노트 열심히 쓰고 막 필기 잘했다면 모르겠지만 필기해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대요. 그래서 효진교재하고 수준교재 풀이 수업을 해보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력이 된다면 1031 시리즈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3% 올림피아드 3%그 1, 2과정 뭐 이런 수업은 계속 수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31도 유튜브로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대로만 잘 따라와도 뭐
수능 100점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가르치는 해마다 100점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미션 파서블이 되겠죠. IM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워서 우리 미션 파서블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